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4회차 지난 4월 10일 날 진행이 됐던 A형 문제입니다.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개론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 중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11가지가 넘죠. 실제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자, 이게 키워드예요. 이제 실제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잘 보면 겉으로는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요? 겉으로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벌써 겉으로 그렇게 보여요. 흔히 이제 저희가 수박 겉핥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거 저희가 알고 있는 피상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암기하지 않으셔도요. 얘는 문제에 답을 지목해요. 그냥 저 겉으로는 넓고 원만한,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거든요. 상대방과.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순간 그냥 답이 나와요.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 2020년 12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21년 3월, 19년 5월 이렇게 출제가 돼서 요 피상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 문제까지 4번을 보시는 거예요. 4번. 네 번째 영상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는 뭐 미숙형, 인간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원활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런 걸 저희가 의미할 때는 이제 미숙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숙형. 인간관계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피하니까요. 회피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관리형과 활동형은 기본소에서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의미가 나와 있지도 않고요. 충분히 저희가 요 문제의 유형만 봤을 때는 답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쉬웠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앞으로 또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되겠죠. 그때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판단을 함에 있어 자신과 비교한대요. 판단을 할 때 뭔가를 상대방을 대인지각이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나와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는 경향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뭐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 관점인 거죠. 간단하게.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은 없고요. 최근에 3년 동안 유사 유형으로 21년도 3월 달에 19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밑에 뭐 5가지를 보게 되면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와 비교해서 남을 평가합니다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투영 효과입니다. 투영 효과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시겠죠. 투영 효과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영 효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초두 효과는 뻔히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 앞서 들어온 정보가 워낙 강력하다는 거죠. 중심화라는 건 아시겠지만 중간 정도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 어떤 양자택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보면 중간 정도인 평가로 관대와 이건 매우 좋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라고 해서 스테레오타입은 아시겠지만 고정관념의 영어 표현입니다. 집단 특성에 근거합니다. 라는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잘 보시면 이제는 고정관념과 스테레오타입이 동시에 보기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구별 자체의 어떤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투영 효과 문제만 놓고 보게 되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이 문제의 유형은
어, 기본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서가 그 CS 표준교육센터의 기본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기본서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그 이전 교재까지는요, 기본서까지는 없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번 기본서부터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에. 자, 보기를 볼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벌써 답을 지목하거든요. 이 발신자, 흔히 이제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뭔가를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로부터 메시지가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낮게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패키징처럼 해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던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때 만들어지는 단계, 이때 이루어지는 단계를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걸 인코딩 단계라고 불러요, 흔히 얘기해서. 그래서 요 보기에서만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럼 뒤에 것도 볼까요? 이 과정은 전달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매개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언어 또는 비언어적 상징이 사용되기도 하고 상징물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스피커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발신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비언어적인 상징으로 보여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인 관점으로 전달이 되지만, 이게 지금 이걸 듣는 분들한테,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메시지화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걸 저희가 인코딩 과정이라고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부호화, 인코딩이라는 단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이 2020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사 유형도 아직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는 노이즈가 출제됐거든요. 잡음, 노이즈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동일한 문제 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호화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좀 체크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중 수평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일단은 공식적 의사소통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의 하달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건 편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좀 확장시키면 명령 체계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쓰이죠. 그다음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런 걸 하의 상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게 보고가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선택적 여과, 정보의 여과라고도 불려지죠. 이 두 가지. 흔히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땐 필터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오늘 이거 부장님한테 보고했다가는 대박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보고할 거 빼버리겠죠. 내가 가서 뭔가 보고해가지고 아우 우리 박대리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을 것만 보고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하의 상달.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수평적 의사소통이에요. 얘는 다르게 부르는 말은 없죠. 대표적인 예시가 회람이 있거든요. 이거 좀 돌려보세요. 같은 어떤 직급의 구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직책의 구분 이런 거 없이 그냥 동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여기와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봅니다. 1번 횡적 의사소통이라고도 하며 동일한 계층 또는 상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전형적인 구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번 주로 조직 안에서 동료들 간이나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맞죠, 이것도. 3번 회의, 위원회, 회람. 자, 회람이 여기 있네요. 사전심사제도 등의 전달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4번 직원들 간이나 부서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간이나 부서 간에. 자, 이것도 수평적이죠. 맞습니다. 5번 조직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조직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이걸 대체할 의사소통이 뭐가 있을까요? 수직적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얘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조직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겠죠.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시죠? 요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의 보기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실 필요성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 유형만 지금 출제가 2020년도 12월 달에 출제가 됐는데요. 분명히 문제는 다변화될 거예요. 향후에는 그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개선 방안 중 경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경청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청. 이 경청이라는 건 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뭐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어야 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논리적으로도 얘는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이 제시된 보기에 워딩을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얘는 좀 이 전체적인 문장에 말에 좀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는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뭐 문제와 보기가 동일했던 문제는 2020년도 12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1번. 상대방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죠? 2번.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겠죠. 3번.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흔히 이런 것들 이제 비언어로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표현도 됩니다. 4번. 공감을 위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잘 포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판단은 아니거든요. 판단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5번.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려고요?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문제가 뭐가 될까요? 상대방 이야기를 판단하려고 들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한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땐 틀린 얘기 같은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과정은 뒤로 미루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걸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들으셔야죠. 이해가시죠? 그럼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와 있는 하부 요소를 암기한다든가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왜 그러냐면 경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논리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요 문제는 뭐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특정 워딩을 바꾼다든가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고요. 향후 문제에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딱 보시면 아마 향후에는 틀릴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 이론 중 교류 분석입니다. 자아 모형과 관련해 자아 모형이라는 거 보니까 PAC 이론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유형이 뭘까요? 자, 이 문제도 동일 유형만 지금 존재해서 2020년 8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어린 시절에 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사고하며.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느낄 때 개인은 어린이 자아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나 주위 기대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어린 시절의 행동 방식이 종종 재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어렸을 때 부모나 주위 기대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이 뭐랄까요? 행동 패턴이 있던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절대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경민아 어딜 가서 무조건 다 너보다 어른일 테니까 어른을 만나는 순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배꼽 인사부터 하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인 거야. 이렇게 학습이 됐고 그게 강화됐어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도 누굴 만나면 일단 정중한 자세로 배꼽 인사
배꼽 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중한 인사를 먼저 시작하는 행동 패턴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관점은 통제를 벗어나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건 케어의 관점이 더 강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할 때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걸 수능적 어린이 장화 상태라고 불러요. 이해가시죠? 어린 시절에 저 행동하고 했던 패턴, 저 자체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나 주위 기대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어린 시절의 행동 방식이 종종 재현됩니다. 주위 기대, 부모나 주위 기대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 나는 이렇게 기억했다가 실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응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어떤 뭐랄까 자극에 대해서 나는 순응을 한 거야,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보시면 보기만 갖고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젠 길고 길었던 4장이 끝나고 5장 문제가 나왔네요.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다음 보기와 같이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굽니까? 참 5장 이 서비스의 정의 파트에서는요, 이 학자 문제가 빠지면 어쩔까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동일 유형은 2020년도 12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19년도 7월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기로 볼까요? 서비스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으로, 자, 여기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무형적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도 모르겠어요.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마저도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마치 그냥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좀 개념을 확장해 놓은 거죠.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키워드예요.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한 사람 저희가 알고 있는 코틀러입니다. 코틀러.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신 문제 유형이고요.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 판매될 수 있는 거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꼭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뱃소매 정의예요.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 판매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뱃소매에 대한 정의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무조건 뱃소매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뭘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뱃소매 정의. 뱃소매 정의를 왜 이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코틀러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자들은요, 전부 다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뱃소만 직원 입장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그 관점으로 구별을 좀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베리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언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장에서는 그냥 출제됩니다. 그럼 저희가 학자랑 정의 내용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저희가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할지라도요, 출제됩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저희가 권투에서 복싱에서 알고 맞는 거에 다운이 안 되는 것처럼 저희가 대비가 가능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그 관점으로 준비하신다면 이것도 전혀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아예. 자, 다음 문제.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의 가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유사 유형 문제로 2020년 7월, 21년 7월. 이게 왜 유사 유형이 이렇게 많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가나 다라를 다 돌아가면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보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하는 건 이 기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왜 오른쪽 위에 왼쪽 하단에 이 기준 자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밑에 보기가 5개예요. 그럼 이 중에 가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단일 입지고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갑니다.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선 구별을 하시면 되죠. 밑에 있는 5가지를 갖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래놓고 봤을 때 선생님 잘 보시면 버스가 있고요. 자, 버스 잘 보면 단일 입지인가요? 일단 버스 정류장이 서울에 한 곳밖에 없나요? 아니죠. 얼마 걸어가면은요 버스 정류장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죠? 가는 경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복수의 입지예요. 선생님 실제로 보면 그죠?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요 복수의 입지에 해당하죠. 대신에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갑니다. 여기엔 해당해요. 그러니까 버스는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발소예요. 이발소. 자, 이발소를 보면 복수 입지인가요? 선생님들 이발소 가면 뭐 다닥다닥 붙어있나요? 이발소가 몇 개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미용샵도 그렇잖아요. 미용실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단일 입지예요. 단일 입지. 그죠? 여기에다가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가요. 이건 머리깎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여기서 해당하는 건 가에 해당하는 건 이발소예요. 지금. 잔디 관리예요. 선생님 잔디 관리는 그럼 뭘까요? 잔디 관리. 잔디 관리는 단일 입지거든요. 네, 그죠? 잔디를 관리해주는 업체 단일 입지. 서비스 기업이 고객한테 가요. 그러니까 잔디를 깎으러 가야지. 잔디를 걷어다가 이쪽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디 관리는 다에 해당하겠죠. 네. 우편 배달이에요. 우편 배달. 자, 우편 배달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편 배달은 복수의 입지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우편 배달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기업이 고객한테 가죠. 이것도 고객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동차 긴급 수리예요. 자동차 긴급 수리도 잘 보면 복수의 입지죠. 네,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 고객한테 갑니다. 긴급 수리를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풀어본 것처럼 어디를 들어갈 업종을 찾겠습니다. 들어갈 업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들 밑에 나온 5개 보기를요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역으로다가. 그럼 얘도 틀릴 가능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 보시면 되고요. 가끔가다 변형되는 문제가 가나 다라 지금 비어있는 부분에 아예 이 업종의 형태까지 다 써주죠. 그리고 뭘 물어볼까요? 네, 전체의 분류 기준을 물어봐요. 네, 그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서비스 유형 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사람의 신체, 일단 내 몸이에요. 몸. 여기에 유형적이라는 건 내 몸에 뭘 하겠다? 접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정말 내 몸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나눴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어봅니다. 자, 내 몸에 손을 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참여도가 높다라고 표현하죠. 이 문제 유형은 2020년 8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1번. 고객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물리적 접촉을 통한 서비스입니다. 맞죠? 이거 물리적 접촉이 일어난다. 2번. 고객의 서비스 참여도가 가장 높다.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이. 3번. 고객이 반드시 현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접촉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저희가. VR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과 교감을 할까요?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만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이 문제 유형은 지금 잘 보면은요 2번과 3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예, 그죠? 근데 2번과 3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1번 보기에 물리적 접촉을 통한 서비스래요. 그럼 1번과 2번이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정답이 2개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4번과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객관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야? 이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입니다. 개론의 마지막 문제. 리더십 문제입니다.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5가지가 있죠.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등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자, 이거예요.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결국 내 상태, 이게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대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요소가 뭘까요? 타인에게 미치는 것을 이해하고 있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가 있는 걸, 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내가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를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 대한 걸 알아야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자의식 또는 자인식,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게 행동에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걸 자기 통제라고 부르죠, 저희가. 타인의 감춰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처합니다. 흔히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공감이라고 불러요. 감정이입, 공감. 네. 목표를 위해 일하는 열정, 끊임없이 뭔가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런 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부르죠. 인간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포를 만든다고 생각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인관계 기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번부터 30번까지 쭉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이것 또한 사실 요 10문제 또한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론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부 다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다 있었고요. 유사 유형만 나왔던 문제 유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뭐 그냥 암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인 문제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개별 문제로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대비하고 문제풀이가 가능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풀이 영상만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면 좀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되고요. 무료 콘텐츠가 됐든 유료 콘텐츠가 됐든 일단 문제풀이에 대한 분석 솔루션들은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그 다음에 뭐 정시 출제 경향 분석 리포트도 있고요. 정말 뭐 문제풀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정보, 객관적으로 저희는 뭐 다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전부 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기본서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기본서를 보지 않은 분도 그냥 문제 분석 자료, 여기 나오는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나 반복 출제 패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저희 카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단 한 번의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합격률은 뭐 요 근래 3년 동안 92.8%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택하시면 합격합니다. 전제 조건은 보실 수만 있다면. 다른 조건은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총 90문제 중에 80여 문제가 동일 유형으로 출제될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무슨 뭐 오답 노트, 뭐 재학습 기본서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나와 있는 분석 자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메리트가 되실 겁니다. 정말이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 가지를 참고합니다만 꼭 눌러달라고 뭐 부탁 아니면 요청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영상은 아시겠지만 합격하고 나면 내 목표가 달성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부터는 구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던 안 눌러주시던 개인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래도 뭐 시간 되고 아무 노력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눌러줘야지 라고 하시는 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전략론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